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와 교육, 일자리, 소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부의 세대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정책을 저희가 보기 앞서서 기본사회 첫 출발점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새 정부가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위원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네, 기본사회는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초과학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립해서 모든 사람에게 좀 평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계층적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 의료, 교육,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기본사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생애 주기별 소득이라든지 공공의료의 강화,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다음에 맞춤형 공공분양, 그다음에 주 4.5일제 도입, 그다음에 65세까지 정년 연장해서 태어나면서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생애 주기별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본사회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기본사회에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위원회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듣고 왔습니다. 공정성장이란 키워드가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계층별 지원 체계를 또 앞서 밝히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생애 주기별로 이제 출생부터 청년, 그다음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촘촘하게 교육이라든지 주거, 돌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다시 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새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아동 수당이 이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지금 18세까지 확대를 해서 20만 원씩 증액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새 정부가 막 시작했으니까 추진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의 자산 증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산 증식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2년간 400만 원씩 적금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400만 원, 그다음에 정부가 400만 원을 해서 2년간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서 청년들이 사회를 시작하는데 튼튼한 어떤 자산이 있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는데 그 당시 이미 45세 이상 중년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소득 보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세대별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동수당 증액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주요 정책으로 이외에도 추진되고 있고 이 밖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추진될 예정인지 짚어주시죠. 네,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린이까지는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 이제 오전서부터 부모님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 가지 돌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막 시작이 된 1, 2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학교에 가서 일찍 돌아와서 네. 돌봄 공백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정들이 맞벌이 가정 특히 우리 가족이나 그다음에 사교육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뭐 늘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그 돌봄을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예체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2024년 현재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이런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총 13조 원이고 그다음에 학생 초등학교 학생 평균 4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오래전서부터 많은 정부에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어린이집하고 보육과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는 유아교육을 분리했는데 요새 저출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속적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이해관계 때문에 잘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출산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유보를 통합을 해서 보다 질 높은 이런 영유아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단 문제는 지금 지역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맞는 유보 통합을 새 정부에서 진행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돌봄 공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현 정부의 좀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청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뭐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참 과제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청년 관련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년 중에서 영케어러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학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부모라든지 조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돌봄에 이렇게 하는 영케어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숨겨진 집단, 잊혀진 최전선이라고 해서 정말 국가가 이런 이 영케어러들이 잘 앞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도 이 영케어러 지원 확대를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5만 3천 명 정도가 영케어러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비슷한 문제지만 정부가 자산 형성 지원을 해서 청년 미래 적금이나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우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산을 형성하면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의 청년들의 문제는 단념, 고용에 대해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구직을 단념한 이런 인구가 2024년에 한 34만 명, 그다음에 계속 증가해서 여러 가지 통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새 정부가 이런 취업을 단념한 청년 계층에게 노동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하는데 지난 정부까지는 최대 12개월이었는데 이거를 전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크레딧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한 건 아니지만 출산 크레딧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 크레딧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하면 부족한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정부가 대신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제 고령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간병비 이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간병 문화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하고 경제적인 위치가 비슷한 중지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가족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 돌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공중보건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간호사나 특별히 의료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제 보조적인 이런 업무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병을 그럼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더 적절한 거는 국민들의 의료적 그 삶의 질을 위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전문적인 간병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전문 간병인을 키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 가족들이 이런 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간병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등의 일부가 이 간병인을 하든지 아니면 중산층 이상은 사설 간병인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 비용이 뭐 한 달에 37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 입원비가 한 뭐 또 200만 원 최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합산하면 뭐 500에서 7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큰 사회적 위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언제 닥칠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새 정부에서 좀 이제 대선 공약으로 했는데 이 간병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22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를 내면 여러 가지 전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주 이제 전문적인 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새 정부가 제안한 것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각 연령층에 맞는 복지 정책들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새 정부가 내놓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사회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새 정부는 이제 그 기틀을 기본 사회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에 있는 사회 보장 체계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너무 많이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지난 뭐 수십 년간 우리가 발전해온 여러 가지 좋은 사회 보장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새 정부의 정책들을 연계성을 확보하고요.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해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낭비를 없애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동부터 노인까지 많은 전문가와 기구가 앞으로 세워질 텐데 제가 돌이켜 보면 많은 이런 위원회와 복지 관련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국가의 복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정말 복지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끝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 거의 뭐 10등, 15등 안에 드는 이제 세계 경제 무역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체 복지 예산이 GDP 대비로 해서 OECD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복지가 잘 되고 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OECD 수준에 맞게 또 우리나라의 국격과 경제력에 맞게 해서 새 정부가 모든 사람의 어떤 삶의 질과 높아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